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1년 제1회 전기기사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제어공학 문제가 10문제 나오고 그 뒤에 회로이론 문제가 10문제 나오는데요. 제어공학에서는 답 찾는 방법, 그리고 회로이론에서는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1번 게루프 전달 함수 GS-HS로부터 근궤적을 작성할 때 실수축에서의 점근선의 교차점은? 점근선의 교차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는 공식 나와야겠죠?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는 공식은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 공식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극점은 이 게루프 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그리고 0점은 이 게루프 전달 함수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극점부터 구해볼까요?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우선 이 S가 0이 되면 이 분모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숫자가 0이 되면 이 분모는 0이 됩니다. 즉, 요 S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 가로 안이 0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S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요 가로 안이 0이 돼서 분모가 0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S에 마이너스 4를 적용하면 이 가로 안의 숫자는 0이 돼서 분모를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극점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이 극점의 개수 하나, 둘, 셋, 4개 해서 극점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그래서 0점 볼까요? 0점은 이 게루프 전달 함수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요 가로 안의 숫자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되겠죠. 가로 안의 숫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2가 있을 거고요. 이 가로 안의 숫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S에다가 3을 적용하면 이 가로 안은 0이 되겠죠. 그래서 0점은 2와 3, 그리고 0점의 개수는 하나, 2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극점과 극점의 개수, 0점과 0점의 개수를 여기 전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극점의 개수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0점의 개수 2개라고 했죠. 2 분의 극점의 합, 극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했죠. 이것의 합, 즉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점의 합, 0점 2와 3이죠. 2 플러스 3, 이것을 계산하면 전근선의 교차점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는 공식, 공식 요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극점이 어떤 거고 0점이 어떤 것이라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점은 게루프 전달 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0점은 이 게루프 전달 함수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라는 거,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이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2번 특성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조건은? 문제에서 특성 방정식을 주고 안정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할 때는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루스 판별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특성 방정식에서 제일 높은 차수, 이 특성 방정식에서 제일 높은 차수는 S의 4승이죠. 그래서 S의 4승을 여기다 써주고요. 밑으로 차례대로 쭉 써줍니다.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요 둘째 줄까지는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20, 11, 5K가 있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20, 11, 5K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부터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이 세 번째 줄 위에 있는 수가 분모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는 이것과 이것을 곱한 값에
이것과 이것을 곱한 값을 빼줍니다. 즉 11과 10을 곱한 값에 2와 5를 곱한 값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이 셋째 줄의 값은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칸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우선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적어야 할 자리 위에 옆에가 0이면 그 0 위에 있는 수가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자, 요것을 한번 계산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우선 요 위에 있는 수가 분모로 오고요. 10분의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을 곱한 값에 이것과 이것을 곱한 값을 빼줍니다. 즉 10과 k를 곱해서 10k가 되겠죠. 빼기 2와 0을 곱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를 정리하면 10 약분돼서 k만 남죠. 그래서 바로 k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적어야 할 자리 위에 옆에가 0이면 그 위에 있는 수가 바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요거 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요 네 번째 줄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이 요 밑에 있는 수의 분모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과 5를 곱해준 것과 요 10과 k를 곱해준 것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10분의 50 마이너스 10 곱하기 k, 10k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빈 공간을 숫자를 채워놓으면 이것도 역시 10 분모로 들어가고요.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0, 그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0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는 0이 돼서 이렇게 비오는 거고요. 요 밑에 다섯 번째 칸을 계산을 해보면 이 위에 옆에가 0이죠? 이 위에 옆에가 이 위쪽 오른쪽에 있는 게 0이면 그 위에 있는 수가 바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칸은 이제 k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칸도 계산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스 판별식을 정리를 해 놓고 여기서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 루스 판별식, 정리된 루스 판별식의 일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렬의 값들의 부호 변화가 없으면 이 특성 방정식은 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중간에 부호가 바뀌면 이 특성 방정식은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요 루스 판별식의 일렬에 있는 숫자들은 다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요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수가 플러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플러스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이 수도 플러스가 돼야 하고 요 마지막에 있는 k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10분의 50-10k가 0보다 커야 하고 이 k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정리를 하면 이 10 이렇게 넘겨줄 수 있죠. 이 10이 넘어가면 이것과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즉 넘어가서 0과 곱해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50-10k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이 되고요. 요 -10k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 -10k는 넘어가면 플러스 10k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50은 10k보다 크다. 즉 10k는 50보다 작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양변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 이쪽 K쪽은 10 약분이 돼서 그냥 K만 남고요. 이쪽은 약분이 돼서 5가 되겠죠. 즉 K는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정리한 10분의 50-10 K가 0보다 작으려면 이 K는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가 5고 여기가 0일 경우 이 K의 범위는 5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5보다 작은 이 범위가 되고요. 요 뒤에 K는 0보다 커야 한다. K는 0보다 커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곳은 0에서 5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K의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5보다 작아야 한다.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루스 판별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알아내는 방법을 아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루수 판별식 정리하는 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5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요 범위를 결정하는 거 요게 좀 어려우시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3번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구하죠. 신호 흐름 선도나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의 합분의 전환 경로 이득의 합으로 전달함수를 구하는데요. 전향 경로는 뭐냐면 입력에서 출발해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을 전향 경로라고 하고요. 루프 이득은 요 시작되는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루프 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한번 식에다가 적용해 볼까요? 우선 전향 경로 이득 어떤 게 있을까요?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방향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A, B, C, D, E가 전향 경로 이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프 이득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점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루프 이득 하나 C와 마이너스 F를 곱한 마이너스 CF가 하나가 있고요. 또 루프 이득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B, C, D 마이너스 G 두 개가 마이너스 B, C, D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 B, C, D, G 마이너스 G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마이너스 CF 마이너스 B, C, D, G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놓고 식을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의 합 마이너스 CF 마이너스 B, C, D, G 분의 전향 경로 이득의 합 A, B, C, D, E 요 식을 정리하면 분자는 그냥 A, B, C, D, E가 되고요. 분모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CF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B, C, D, G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아보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규칙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다 보면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꼭 스스로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4번 적분 시간이 3세크 비례 감도가 3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에 동작 신호 XT는 2T를 주었을 때 조작량은 얼마인가? 단 초기 조작량 YT는 0으로 한다. 자, 문제에서 조작량 물어봤죠? 조작량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식인데요. 여기서 KP는 비례 감도를 의미하고요. 요 XT는 문제에서 준 동작 신호, 그리고 이 식에서의 TS는 적분 시간을 의미합니다. 적분 시간, 문제에서 3초라고 줬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문제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비례 감도 3 곱하기 동작 신호 ET 플러스 3분의 1 인티그럴 XT 동작 신호죠. ET, DT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데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요 적분 요거 할 줄 알아야겠죠. 요거 적분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적분 기호를 인테그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t의 a승 dt t의 a승을 t에 대해서 적분해라 이런 뜻이고요. 이 적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a 플러스 1분의 1 t의 a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t의 3승 dt를 정리하여라 하면 우선 요 a 자리에 3이 있죠? 그래서 3 플러스 1분의 1에 t의 a 자리에 3이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1승 그래서 4분의 1 t의 4승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인테그럴 t의 7승 dt다 하면 7 플러스 1분의 1 t의 7 플러스 1승 즉 8분의 1 t의 8승
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응용해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인테그럴 4 t의 5승 dt 이것을 정리하면 이 4는 그냥 4 이렇게 써주시고요. 곱하기 t의 5승을 적분합니다. 자, 적분하면 이 5 플러스 1분의 1 t의 5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6분의 1 t의 6승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2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 t의 6승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적분을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문제에서 나온 이 적분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인티그럴 2의 t의 dt 얘를 정리하면 2 곱하기 t의 1승을 적분하는 거죠. t의 1승을 적분하면 예, t의 1승 요 a 자리 우리가 배웠던 이 a 자리에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 t의 1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의 t의 제곱 2승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랑 약분돼서 t의 제곱만 남네요. 그래서 인티그럴 2t의 dt를 정리하면 t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t의 제곱을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3 곱하기 2t 플러스 3분의 1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곱하면 6t 플러스 얘랑 이렇게 곱하면 t의 제곱 네, 그 3 이렇게 약분돼서 t의 제곱만 남죠. 문제 보기와 같은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t의 제곱 먼저 써주고 플러스 6t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자주 다뤄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요 조장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여기는 이 적분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요 적분을 정리하는 거 예, 그렇게 어려운 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그런 규칙만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누구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번 정도만 연습하시면 이것과 비슷한 문제 예, 숫자를 좀 바꿔서 내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64번의 답은 3번이고요.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5번 A바 플러스 B바 도트 C바와 등가인 논리식은? 자, 이 문제는 드모르강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드모르강의 정리는 모든 것의 합의 전체 부정은 각 개별적인 부정에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모든 것의 곱셈 전체 부정은 각 개별적인 부정에 다 더한 것과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드모르강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드모르강의 정리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부분, 예, 이 첫 번째 정리를 이용하면 B 플러스 C의 전체 부정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식을 A바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부정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 두 번째 것, 이 규칙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각 개별적인 부정의 합은 다 곱한 것의 전체 부정이다. 각 개별의 부정적인 합은 그것을 곱한 것의 전체 부정이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의 전체 부정이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것을 문제에서 찾으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드모르강의 정리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6번 블록선도와 같은 단위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은? 여기서의 상태 방정식은 이 상태 변수를 이용해서 정리한 식을 의미합니다. 보기를 보면 x1t의 도트, x2t의 도트 이렇게 되어 있죠. x1t의 도트는 x1t를 미분한 식, x2t의 도트는 x2를 미분한 식. 그래서 이것들을 올바른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을 해드릴 건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준 이 블록선도를 전달함수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 이득입니다. 자, 우선 루프 이득부터 볼까요? 루프 이득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이것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루프 이득은 S의 S 플러스 1 분의 5에 여기 부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5가 되고요. 분의 전향 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이것을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S의 S 플러스 1 분의 5가 전향 경로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해설에 이런 식으로 전달함수가 정리가 되고요. 이 분모를 S의 S 플러스 1로 통분하면 S의 S 플러스 1 분의 S의 S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번분수로 계산하면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곱해서 분자에다 둬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좌변에다가 출력, 우변에다가 입력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요 출력 곱하기 이 분모와 이 입력 곱하기 이 분자를 곱한 값이 같아야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력 곱하기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는 입력 곱하기 5, 그래서 5RS.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얘랑 이렇게 곱해서 S의 제곱 CS 플러스 얘랑 곱하면 S의 CS, 얘랑 곱하면 5CS가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 CS는 시간의 함수 CT가 되고요. 요 S의 제곱은 미분의 제곱, 즉 S가 DT분의 D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S의 제곱 CS는 DT의 제곱 분의 D 제곱의 CT, 그 다음에 S의 CS는 요 S가 DT분의 D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DT분의 D, CS는 CT, 그리고 OCS는 OCT가 되고요. ORS는 ORT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상태 변수를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상태 변수 X1T는 CT다. 그리고 X2T는 DT분의 DCT다. 이렇게 단서를 줬죠. 자, 우선 X1T를 미분한 X1T 도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T는 CT죠. CT에다가 미분을 하면 DT분의 D. 이거 미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DT분의 DCT가 됩니다. 그런데 DT분의 CT는 DT분의 DCT는 X2T다. 이거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X1T의 미분은 X2T다.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X2T의 도트, 즉 X2T의 미분은 X2T, DT분의 DCT라고 했죠. 여기다가 한 번 더 미분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DT분의 DCT에다가 한 번 더 미분을 해라. 그러면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CT가 되겠죠. 자, 이 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된 거냐면, 자, 좀 전에 우리가 찾아낸 미분 방정식, 여기서 이 DT 제곱분의 D의 제곱 CT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네들 다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CT는 마이너스 CT가 되고요. 플러스 DT분의 DCT는 마이너스 DT분의 DCT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ORT. 그래서 이런 식으로 X2T, X2T를 한번 미분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CT, 여기 상태 변수를 CT는 X1T라고 했죠. 그래서 이 CT를 X1T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X1T가 되고요. DT분의 DCT, DT분의 DCT X2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2T를 바꿔서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X2T가 되고요. 플러스 ORT. 그냥 내려오면 X2T에 한번 미분한 상태 방정식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1T를 한번 미분한 X1T 도트는 X2T, 그리고 S2T 도트는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에서 찾아보면, 자, 보기에서 찾아보면 1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는 건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거 권장드리고요. 이게 좀 이해된다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적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6번엔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7번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율 델타가 0보다 작은 경우 제어 시스템의 과도 응답 특성은? 이 문제는 이 감쇄율의 범위에 따른 과도 응답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감쇄율이 1보다 작으면 과제동, 비진동 특성을 갖고요. 1과 같으면 임계제동, 임계진동, 그리고 0과 1 사이면 부족제동과 감쇄진동, 그리고 0과 같으면 무제동, 무한진동,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발산의 특성을 갖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감쇄율이 0보다 작을 때 이것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67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요 내용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8번 이 t의 z변환을 이 z라고 했을 때 이 t의 최종값 이 무한대는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리미트 z가 1로 수렴할 때 1-z의 마이너스 1승의 이 z다.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9번 블록선도의 제어 시스템은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다. 이 제어 시스템의 제어 요소인 G1S의 K는? 자, G1S의 K. 이것을 찾는 문제인데, 이거는 오차, 정상 편차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오차, 정상 편차는 그 입력이 어떤 거에 따라서 식이 바뀌어요. 우선, 이 문제에서는 단위 램프 입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위 램프일 때의 그 오차, 정상 편차 구하는 식은 속도 편차 상수 분의 S의 RS 입력입니다. 이 입력, 단위 램프 입력이라고 했어요. 즉 단위 입력이라고 했죠. 단위 입력 뭐죠? S분의 1입니다. 단위 입력은. 그래서 S분의 1 곱하기 S. 그래서 이 오차, 정상 편차 구할 때 분자는 항상 1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에서 0.01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 편차 상수 분의 1은 0.01. 그리고 여기서 속도 편차 상수를 구하면 속도 편차 상수는 S를 0으로 수렴하고 이 게루프 전달 함수 GS, HS는 게루프 전달 함수 의미하는 겁니다. 게루프 전달 함수에 S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게루프 전달 함수 구해볼까요? 게루프 전달 함수 어떤 거냐면 우리 이런 블록 선도에서 전달 함수를 구할 때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의 합 분의 전향 경로 이득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요거 다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프 이득입니다. 분의 전향 경로 이득 이 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의 게루프 전달 함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루프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블록선도에서 루프 이득 뭘까요? 얘랑 곱한 값 이렇게 돌아오는 값 얘랑 곱한 값이죠. 그래서 GC1S, GC2S, GPS를 다 곱한 값이 게루프 전달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GC2S 줬죠? 그 다음에 GPS 줬습니다. GC1S, K 줬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곱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요 S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리미트 S를 0으로 수렴하고 S의 요 게루프 전달 함수를 이렇게 곱한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S랑 약분이 되고 S를 0으로 수렴한답니다. 즉 X에다가 0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에다 0을 대입하면 0, 0, 0 0을 대입하면 여기는 1만 남죠. 그리고 여기는 2 여기는 1만 남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1은 2 그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S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 0 200 곱하기 1K 그래서 200K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200K 이렇게 약분돼서 100K가 되겠죠. 우리가 구한 속도 편차 상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100K 분의 S 플러스 단위 입력 S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100K 분의 1은 정상 편차 0.0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K 값을 구하면 K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요런 형태에서 이 분수의 분모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형태가 A분의 B는 C다.
이런 식이죠. 그죠? 여기서 이 A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라 하면은 요 C와 A 자리를 바꿔줘도 됩니다. C분의 B는 A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숫자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분의 10은 2지요. 네. 근데 5와 2와 자리를 바꾸면 2분의 10은 5다. 그죠? 2분의 10은 5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100, 요 K와 0.01을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0.01분의 1은 K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0.01, 1이지요. 그래서 1분의 1은 1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예,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 단위 램프 입력일 때 그 정상 편차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속도 편차 상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나는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쭉 한번 계산하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연습장에다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0번 블록 선도의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은? 자, 전달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해설에는 플러스로 써줬죠. 왜냐면 이 부분이 루프 이득 부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향 경로 이득.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향 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요 GS 의미하죠. 그래서 GS가 되고요. 루프 이득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날 때까지 가는 HS가 됩니다. 그래서 전향 경로에다가 GS 넣고 루프 이득에다가 HS 넣으면 이때의 전달 함수는 1 플러스 HS분의 GS.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루프 이득과 전향 경로 이득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죠. 정확히 알아내시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 역시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특성 임피던스가 400옴인 회로 말단에 1200옴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 측에 20kV의 전압을 인가할 때 반사파의 크기는 몇 kV인가? 선로에서의 전압 감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400옴인 회로 말단에 여기가 특성 임피던스가 400옴인데 이 말단에 1200옴의 부하를 연결했답니다. 이때 부하 쪽으로 20kV를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이 쭉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반사되는 반사파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 역시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사파의 전압을, 즉 여기서 반사되는 이 전압은 반사 계수 곱하기 입사파 전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사파 전압 문제에서 20kV 줬죠. 이쪽으로 부하 쪽으로 가는 인가된 전압이 입사파 전압입니다. 여기서 반사 계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반사 계수는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분의 부하 임피던스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하 임피던스 문제에서 줬죠. 1200옴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입니다. 더하기 400옴 분의 부하 임피던스 1200옴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 400을 빼면 이때 반사 계수는 0.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사 계수 여기다가 0.5 적용하고 입사파 전압 20kV 적용하면 반사파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5 곱하기 20kV에서 반사파 전압이 10k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 공식 이런 거 암기하고 하자고요. 반사파 전압 구하는 공식과 반사 계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그림과 같은 H형의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전송 파라미터 A는 단 V1은 입력 전압이고 V2는 출력 전압이고 A는 출력 개방 시 회로망의 전압 이득 V2분의 V1이다.
예, 이 문제는 4단자 정수에서의 A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4단자 정수는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로 A, B, C,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4단자 정수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우선 이 문제는 이 T형 회로에서의 A, B, C, D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T형 회로에서의 A, B, C, D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T형 회로예요. A는 1 플러스 Z3분의 Z1 B는 Z1 더하기 Z2 더하기 Z3분의 Z1 Z2 C는 Z3분의 1 D는 1 플러스 Z3분의 Z2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T형 회로에서의 A, B, C, D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는 1 플러스 Z3분의 Z1 Z3분의 Z1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해서 A를 암기해 주시고요. B는 금을 이쪽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예, 그러면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분의 Z1 Z2 예, 이렇게 되고요. C는 위에서 아래로 금을 이렇게 긋습니다. 예, 그래서 Z3분의 Z1 예,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D는 1 플러스 Z3분의 Z2죠? 예, 이것도 똑같이 이쪽으로 이번엔 화살표를 거서 D 이렇게 써주시고 1 플러스 Z3분의 Z2 예,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암기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예,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자, 우선 문제에서 준 회로를 등가 회로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직렬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Z4를 이렇게 이것과 더해서 직렬이기 때문에 Z1 플러스 Z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직렬로 봐서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를 Z2 플러스 Z5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T형 회로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 A 어떻게 구할까요? 금을 이렇게 거서 A 1 플러스 Z3분의 Z1 플러스 Z4 이것을 Z3로 통분하면 1도 분모를 Z3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분자도 Z3를 곱해줘서 Z3분의 Z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분모 Z3로 묶고요. 이거 분의 Z1 플러스 Z3 플러스 Z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T형 회로에서의 A, B, C, D에서 A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요거 제가 설명드린 내용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fs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라플라스 역변화 문제 나왔습니다. 라플라스 역변화 문제는 순서에 따라서 각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fs의 함수 2가 아니라 이거 s입니다. s의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분의 2s제곱 플러스 s-3 여기서 이 분모를 인수분해 해줍니다. 우선 s는 s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을 인수분해하는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3이 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여기다 써놓습니다. 1하고 3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s의 제곱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1, 1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3 이것과 이것을 곱해주면 1이죠. 그래서 1과 3을 더하면 4가 됩니다. 이 4가 요 가운데 s에 있는 수와 동일하면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1,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고요. 또 가로 1,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s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을 인수분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s 곱하기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요 s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요것들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분리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다 더해줘요. 그리고 요 위에 A, B, C는 이 식을 통분을 하면 분모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이 A, B, C를 더하면 이런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 B, C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선 A를 구해볼게요. A를 구할 때는 이 식에서
이 식에서 A에 해당되는 분모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써줍니다. 이렇게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2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 S에다가 어떤 수를 적용하냐면 이 A가 포함된 이 분수 여기에 분모가 0이 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 S분의 A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은 0이겠죠? 그래서 이 0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시켜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0을 넣어주고 0을 넣어주면 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도 0을 넣어줍니다. S에다가. 예, 다 S에다 0을 넣어주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0은 0이고 플러스 0, 마이너스 3. 즉 남는 건 3분의 마이너스 3만 남겠죠? 그래서 이때의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예, 얘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B를 한번 구해볼까요? B도 똑같이 이 식에서 이 B가 가지고 있는 분수의 분모를 제외하고 S 플러스 1이죠?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써줍니다. 그러면 S 플러스 3분의 2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이 되죠? 예, 여기에 이 식의 S는 어떤 수를 넣어주냐면 이것도 똑같이 B가 포함된 분수에 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0이 되니까 S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S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분의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곱하면 예,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 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계산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얘랑 하면 마이너스 4에 2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약분하면 B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C를 구해볼까요? C도 똑같습니다. 이 식에 C가 포함된 분수의 분모를 제하고 써줍니다. 얘를 써줘요. 그러면 S의 S 플러스 1분의 2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이죠? 볼까요? 예. C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S 플러스 3분의 C였죠? 예. 그래서 요 C가 포함된 분수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S에다가 마이너스 3을 다 적용해 보면 여기다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3 요 S 마이너스 3 플러스 1 분의 2의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를 계산해 보면 얘랑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9가 되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6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지요. 그래서 9와 2를 곱하면 18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 분자는 18에다가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18 마이너스 6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12 약분하면 C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 FS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분수를 나눠놨던 예, 여기에 A에는 마이너스 1, B에는 1, C는 2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써주면 예,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S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2 예,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 시간의 함수 FT로 역변환해주면 됩니다. 자, 역변환해주면 S 플러스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것들은 자 2의 마이너스 AT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 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예,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S 플러스 A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1은 요 1이 A죠? A 자리잖아요. 그러면 요 A 자리에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즉 S 플러스 1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T승 예,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역변환되어지고요.
S 플러스 3분의 2는 2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1이죠? 이것도 똑같이 2의 마이너스 AT 승은 S 플러스 A분의 1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면 A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A에 3을 집어넣으면 요것이 2의 마이너스 3t 승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 2를 곱해준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 마이너스 3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이네요. 그죠?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이 분모가 2차 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S를 하나 더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가 3개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2차 함수면 분수가 2개가 나오겠죠? 이것과 똑같은 규칙으로 해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이해 안 가시더라도 한번 쭉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73번에는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4번 델타 결선된 평형 3상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IA, IB, IC일 때 이 부하로 흐르는 영상분 전류 I0는 자, 우선 문제에서 영상분 전류 물어봤죠? 영상분 전류는 각 상의 전류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영상분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평형 3상 부하라고 했죠. 그래서 3상이 평형하면 각 상의 전류를 다 더하잖아요. 그럼 0이 됩니다. 그래서 평형 3상일 경우 각 상의 전류를 다 더하면 0이므로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0 영상분 전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74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에서 암기해야 될 내용은 영상분 전류는 이런 식으로 구하고 3상이 평형일 경우는 각 상의 전류를 더해주면 0이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 저항 R이 15옴과 인덕턴스 L이 3mm 헨리를 병렬로 접속한 회로에 서셉턴스의 크기는 약 몇 모음인가? 서셉턴스 나왔습니다.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입니다. 즉 리액턴스 X로 표시하죠. 리액턴스의 역수는 서셉턴스입니다. 근데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트 XL과 용량성 리액트 XC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인덕턴스를 줬기 때문에 이때의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됩니다. 자, XL은 오메가 L로 표시할 수 있고요. 오메가 L은 2파이 F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트예요.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는 옴입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표시하고요. 이거는 2파이 FC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세트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액턴스는 이렇게 유도성 리액턴스 XL, SC, 용량성 리액턴스 이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이 리액턴스의 역수를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셉턴스를 구해보면 리액턴스의 역수라고 했죠. 그래서 XL분의 1 여기서 왜 XL을 썼냐면 문제에서 인덕턴스만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표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 L 근데 문제에서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문제에서 준 인덕턴스 3mm 헨리 요 인덕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mm 헨리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헨리를 곱해줘서 분모를 이렇게 만들고요. 역수기 때문에 분의 1 하면 5.3 곱하기 10의 4승 몸 단위는 이 리액턴스 단위 옴이죠. 이 옴의 역수인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고 이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 역수관계에 있는 것들 한 번씩 알아보고 갈까요? 우선 저항은 컨덕턴스라고 해서 G분의 1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Z는 어드미턴스라고 해서 Y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76번 그림과 같이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등가 변환하였을 때 임피던스 ZA는 이런 회로를 등가 회로로 Y 회로로 이렇게 변환했을 때 이 ZA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식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선 델타 결선에서 Y 회로로 Y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 ZA는요 ZAB 플러스 ZBC 플러스 ZCA Z
A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임피던스죠. 이 값 더하기 ZB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임피던스 마이너스 J8 그리고 ZA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임피던스 ZAC가 되겠습니다. 이거 분해 요 ZA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A와 맞닿은 요 임피던스 이것들을 두 개를 곱해줘서 분자에다 넣어줍니다. 즉 이것과 이것을 곱해줘서 이렇게 분자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ZB 구하는 공식 한번 알아볼까요? ZB는 분모는 똑같습니다. ZAB 플러스 ZBC 플러스 ZAC 분의 ZB랑 연결되어 있는 요 임피던스 이 임피던스와 이 임피던스를 곱해서 분자에다 넣어줘요. 즉 요거 ZAB 곱하기 ZBC 그래서 ZB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ZC 구하는 공식도 똑같습니다. ZC는 ZAB 플러스 ZBC 플러스 ZAC는 분모가 똑같고요. ZC와 연결되어 있는 요 두 개의 임피던스를 곱해줍니다. 즉 이것과 이것을 곱해주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Z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ZA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A 델타에서 Y결선으로 바꿔주는 등가 변환하는 식 ZAB 플러스 ZBC 플러스 ZAC 세 개 다 더해주고 그거 분해 A와 연결되어 있는 임피던스 이것과 이것이죠. 그래서 ZAB 곱하기 ZAC를 구해보면 자 우선 문제에서 단서를 줬죠. ZAB는 J60 ZBC는 마이너스 8옴 J8옴 ZAC는 4 플러스 J2옴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여기다가 다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ZAB는 J6 플러스 ZBC는 마이너스 J8 플러스 ZAC 4 플러스 J2 분의 ZAB 곱하기 ZAC ZAB J6 곱하기 ZAC 4 플러스 J2 요거 복소수 계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요 J가 붙은 걸 허수라고 하는데 허수끼리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로 충분히 계산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계산하고 이것들을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차례차례 입력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J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델타 회로를 Y 회로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이 있으면 Y 회로에서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도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공식입니다. 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Y 결선으로 ZA, ZP, Z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델타 결선 이 부분이 ZAB, 이 부분이 ZBC, 이 부분이 ZAC라고 할 때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는 공식 이렇습니다. ZAB는 ZAB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Y결선에서 ZAB 등가 변환할 때는 이렇게 돼 있겠죠. 델타 결선 여기가 ZAB입니다. 요 ZAB를 바라보는 요 ZC 분해 ZC 분해 요 세 개를 두 개씩 곱한 것을 다 더해준 거. 델타에서 Y결선으로 변환하는 공식을 보면 이 공식은 분모가 다 같죠. ZA나 ZB나 ZC가 분모가 다 같은데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은 분자가 다 같습니다.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분자가 다 같아요. ZA, ZB 플러스 ZB, ZC 플러스 ZC, ZA 요렇게 분자가 다 같고요. 분모는 요 ZAB를 구할 때 맞은편에 있는 ZC를 분모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ZBC 여기 여기 있는 임피던스를 구할 때 이것과 마주보고 있는 ZA를 분모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ZAC ZCA 이 부분에 있는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Y결선에서 이 부분과 마주보는 ZB를 분모에다 넣어주면 요렇게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는 공식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암기해 주시면 다음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이 공식은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 그리고
문제에서 해설한 이 공식은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이었습니다. 7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7번 회로에서 t는 0초일 때 닫혀있는 스위치 S를 열었다. 이때 dt분의 dv 제로의 값은 단 C의 초기 전압은 0V이다. 자, 이 문제는 이제 C 회로, 컨덕턴스 회로에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여는 그 순간 이때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 문제 과도 응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문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해설을 설명을 드리면 이 회로에서의 시간에 변화되는 전류의 값은 그 전압을 미분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거기에 캐피시턴스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 시간이 0초일 때, 여기 시간이 0초라고 했죠? 이 시간이 0초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때의 전류값을 I라고 뒀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순간의 전압이죠? 그래서 C를 이 순간의 전압값,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C를 정리하면 요 C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dt분의 dv의 제로는 C분의 I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문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8번 회로에서 VAB는 VAB, 여기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죠. 회로를 잘 보니까 이쪽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병렬이기 때문에 요 AB 단자에 걸리는 VAB의 크기와 요 병렬에 걸리는 전압이 같겠죠. 이 병렬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구할까요? V는 IR. 여기 걸려있는 이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값을 곱하면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어떻게 구할까요? 회로를 잘 보니까 여기 전류원이 하나가 있고 전압원이 있습니다.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중첩의 정리, 밀만의 정리, 태분항의 정리,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 이겁니다.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이 전압원을 이렇게 단락시키고 이 전류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원을 단락시킨 거예요. 자, 여기에 3A가 흐르고요. 여기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어디로 흐를까요?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겠죠. 여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르는 모든 전류는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3A, 3A가 되고요. 전류원을 개방시켜서 회로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기 있던 전류원을 개방시켰습니다. 그럼 이 회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회로가 폐회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개방이 돼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A입니다. 자,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구한 전류와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구한 전류를 서로 더해주면 문제에서 주는 이 회로에서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계산한 전류값 3A,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계산한 전류값 0A, 서로 더하면 3A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A,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과 이 저항값을 곱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V는 IR. 그래서 3A 곱하기 2옴 하면 6V가 여기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VAB는 6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중첩의 원리, 태분항의 정리,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규칙,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요 내용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미분적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규칙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계산해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78번의 답은 6V,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9번 전압 및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유효 전력 및 역률은 각각 얼마인가? 자, 문제를 보니까
전압과 전류의 값을 줬는데 보니까 비정연파네요. 그죠? 비정연파는 직류분과 기본파 그리고 각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죠. 우선 직류분은 없고요. 이게 기본파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 전압을 의미하고요. 전류에서는 최대 전류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이것이 기본파를 나타내는 것인데 요 오메가 t 앞에 요 3 보이시죠? 이거는 3고조파의 전압. 요 5가 있으면 5고조파의 전압. 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전류도 똑같습니다. 요 오메가 t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은 기본파. 그리고 오메가 t에 3이 있으면 3고조파, 5가 있으면 5고조파. 이런 식으로 전류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것은 비정연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비정연파를 이용해서 유효전력과 역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우선 유효전력 공식 어떻게 되죠? VI 코사인 세타죠.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을 구하는데 이 전압과 전류를 기본파는 기본파대로 그 다음에 각 고조파는 각 고조파대로 이렇게 각각의 전력값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줍니다. 그래야 이 전압과 전류의 유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기본파의 유효전력부터 구해볼까요? 기본파. V1과 I1. 이거는 실효값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건 실효값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파에서의 실효값을 구하는 공식은 최대값,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죠? 이 최대값에 VM이라고 쓰는데 VM에 루트 2를 나눠준 값이 실효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파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요 최대값 100이 되고요. 요 전압도 똑같아요. 전압 I1 요 기본파의 실효값은 요 앞에 20이 최대값이거든요.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값. 요것이 이 전류값, 전류 기본파의 실효값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곱해줘야 되죠. 코사인 세타는 두 기본파의 위상차를 의미합니다. 위상차. 요 전압은 0도지요. 그리고 요 전류는 기본파가 30도입니다. 30도. 위상차는 30도입니다. 그래서 위상차는 30도.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P1은 866.03W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3고조파끼리의 전력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3고조파의 유효 전압 그리고 3고조파의 유효 전류를 곱해줍니다. 유효 전압은 요 최대값에 루트 3을 나눠준다고 했죠? 요 최대값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나누기 루트 2 곱하기 요 전류값의 3고조파의 전류의 실효값은 요 3고조파 전류의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줄 값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요 세타 두 개의 위상차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것과 이것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전압은 여기가 0도면 전압은 플러스 30, 전류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요 각도를 위상차, 요 각도를 보면 6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60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그대로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25W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고조파 한번 볼까요? 5고조파의 유효 전력도 똑같습니다. 5고조파 전압은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오메가 t에 5가 있으면 5고조파 전압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실효값 20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주고요. 5고조파 전류 최대값이 5네요. 그래서 5에 루트 2를 나눠준 값 그리고 5고조파 전압은 45도 여기가 45도고요. 전류의 각도를 보니 0도인데 요 앞에가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0도는 사인 90도와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인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45도일 때 전류가 90도면 이거의 위상차는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45도 넣어서 계산을 하면 5고조파의 전력은 35.3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주면 이 비정연파의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유효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효전류는 776.4W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776.4W 2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문제에서 또 역률 구하라고 했죠. 역률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은 피산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나오냐면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피상전력은 그냥 전압과 전류를 곱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주면 역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효전력은 구했습니다. 그죠?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비정연파의 전류와 전압의 기본파의 실효값, 그리고 3고조파의 실효값, 5고조파의 실효값, 각 고조파의 실효값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 제곱된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네, 그래서 전압을 구하고요.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비정연파에서의 전압의 실효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각 전류의 기본파의 실효값의 제곱 플러스 제3고조파,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을 한 뒤에 그것을 다 곱하고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 공식도 비정연파에서의 실효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피상전력이 나와요. 기본파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주면 실효값이 된다고 했죠. 그 실효값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 더하기 5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 한 다음에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운 값과 전류값도 똑같이 전류값의 기본파의 실효값, 기본파의 최대값 나누기 루트 2, 그 실효값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제곱 플러스 제3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 제5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 한 후에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운 값 두 개를 곱하면 1301.2V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률 구하는 이 공식에다가 피상전력값 넣어주고요. 유효전력값 넣어줘서 곱하기 100 하면 59.7%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9.7% 나왔죠? 그래서 7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비정연파라는 거, 그리고 오메가 t 앞에 있는 숫자가 그 식의 고조파를 나타낸다는 거. 즉 이게 3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3고조파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정연파에서 실효값을 구하는데 실효값은 기본파 그리고 각 고조파의 실효값에 제곱한 값을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준다는 거. 즉 이 전압에서의 실효값은 기본파의 실효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00의 제곱 플러스 제3고조파의 실효값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눕니다. 마이너스 50의 루트 2를 나눈 값의 제곱 그리고 제5고조파의 실효값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요. 그래서 20의 루트 2를 나눈 값의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이것을 루트를 씌워놓고 계산을 하면 이 비정연파 전압의 실효값이 나온다는 거. 비정연파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요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다는 거. 요거 하나는 꼭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델타 결선된 대칭 삼상부하가 0.5옴인 저항만의 선로를 통해 평형 삼상 전화번에 연결되어 있다.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이 1800W이고 역률이 0.8일 때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50W이면 부하의 단자 전압의 크기는? 자, 이 문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결선된 대칭 삼상부하. 그냥 각 부하 값이 대칭 서로 같은 이 삼상부하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고요. 부하가 이 선로에 0.5옴인 이 선로의 저항 R이 0.5옴이랍니다. 5옴인 저항만의 선로를 통해 저항만 있다는 거죠. 삼상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ABC 삼상 전화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하의 소비 전력 P는 1800W라고 하고요.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는 0.8 지상이랍니다.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50W면 부하의 단자 전압, 여기서 여기까지의 단자 전압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이것도 알아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선 문제 소비 전력을 줬죠. 그럼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우리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요 전압을 선간 전압으로 두면 전류도 선전류로 줘야 되고 전압을 상전류로 주면 전류도 상전류로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게 단자 전압, 즉 선간 전압을 물어봤죠. 그래서 선간 전압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류도 선전류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선간 전압,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I 코사인 세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주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루트 3 선전류
곱하기 역률분의 소비전력. 예,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 소비전력 알고 있죠? 1800W고 예, 역률, 코사인 세타 알고 있습니다. 0.8. 그런데 예, 선전류 값을 모르네요. 그죠? 선전류는 이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값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손실, 삼상에서의 손실은 3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류 값을 기준으로, 예, 여기 선전류 얘기하는 거예요. 선전류. 저항을 선저항 줬죠. 그죠? 저항만의 선로 0.5oh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선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에서 소비되는 전력, 손실 50W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전류를 구하면 이게 I 제곱 R의 3배한 것, 이것이 손실. 그죠? 그래서 요 I 선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3R 넘어가야죠. 예,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줍니다. 그래서 3R 분의 예, 전력 손실이 되고요. I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곱을 없애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선전류는 루트 3R 분의 전력 손실, 예,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항 문제에서 줬죠. 0.5ohm, 그 다음에 전력 손실 50W 줬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예, 대입시켜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의 전류는 5.77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우선 소비전력 1800W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선전류 5.77 곱하기 역률 0.8 해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이때의 선간전압 225.14 볼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런 문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설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면 소비 전력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그리고 손실 전력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요 3상입니다. 3상의 소비 전력, 3상의 손실은 손실 전력은 이렇게 구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냥 적어가면서 계산하는 연습도 되니까 이 문제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1회 전기기사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들은 그냥 문제 답이라도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요거 좀 풀만하다 하시면 직접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글로 나오는 문제는 100%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